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빌라를 살 때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유의사항이 있고 꿀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빌라 매매 시에 유의사항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 전에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실장님의 위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구옥 빌라를 사실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사람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거래 시에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취등록세가 4.4%로 지금 주택보다는 훨씬 비싸니까 다시 매매하시거나 매각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꺼려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크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허가를 내는 건데요. 이게 나중에는 주택으로 쓰게 되면 원상 복구 명령 등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구청에서 이제 나와서 적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상 회복에 대한 강제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분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있으니까 들어보시면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지만, 부동산을 끼지 않고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건축물 대장을 한번 띄워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불법 확장 면적하고 그 구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는 이제 사선 제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이 져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층에 이제 지붕에 테라스가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주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면적만큼 가격을 다 받으시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행강제금을 좀 적게 줄여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불법 확장 면적이 있는 그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잘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통 한 5번 정도 내면은 그 이후에는 안 나오거든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이제 본인이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무리한 대출은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외곽지역이나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봤고요. 경기도 외곽지역이나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금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분양 전문가니까 분양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잘 하셔서 그런 꼬임에 빠져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이자만 내는 경우가 많이 없고, 이제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3.5% 정도 금리를 잡으면 1억일 경우에는 한 45만원, 2억일 경우에는 한 90만원 정도 나옵니다. 대출 금액이. 네이버에 원리금 균등 상환 계산기라고 치시면 본인이 대출 받으실 금액, 그리고 금리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계산해 보시면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나와요. 그게 한 달에 90만원씩 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삶의 질이 조금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금액 대출 받으실 것 같으면 한 번 더 전세를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진 않는데, 이제 토지가 별도 등기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토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등기 형식이 바뀌게 되잖아요. 토지 건물에서 이제 구분 건물로 바뀌게 되는데, 구분 건물로 바뀌었을 때 토지의 대출이 상환이 되지 않으면 토지에 이제 별도 등기가 돼 있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말소하기로 한다는 그런 특약사항만 기재하면 문제가 안 되니까, 혹시나 그냥 기억 안 하시고 있다가 혹시나 얘기가 나오면 특약사항 기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제일 중요한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총 세대수가 얼마고 주차 대수는 몇 대가 가능한지 주차 라인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세대수가 20세대인데 주차가 20세대 있다 그러면 세대당 한 대니까 그런 경우에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 그 주차 라인이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기식 주차는 아무래도 이제 나갈 때도 시간 오래 걸리고
조금 이제 많이 생활하시다 보면 귀찮아지는 면이 있어요. 호수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9호 같은 경우에는 본건 건물에 이제 세대수보다 주차 수가 부족하면 인근에 주차할 곳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나 뭐 바로 인근의 공용 주차장 월 주차 금액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나중에 스트레스 없이 이제 거주하시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가스 개별 난방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적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조량 체크는 꼭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 있고, 이제 지역 난방공사에 따른 지역 난방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뭐 어차피 난방비는 비슷하게 비싼데 지역 난방만 조금 싼 경우가 있어요. 9호 구매하실 때는 꼭 지붕과 바닥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리모델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지붕과 바닥을 잘 수리하는 비용을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9호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바닥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후된 동파이프간 보일러 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셀 경우도 있어요. 밑에 집에 이제 물이 새면 또 돈도 물어줘야 되는 그런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짐을 다 들여놨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본인 집 수리를 위해서 짐을 다 드러내야 되는 수고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집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9호를 구매하시고 인테리어를 직접 하신다고 친다면 처음에는 돈을 좀 들이셔서 해놓으시는 게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엑셀 배관 까는데 그 비용이 뭐 그렇게 과하게 비싸진 않아요. 처음에 해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셀프 인테리어로 이제 내장은 알아서 이제 꾸미시더라도 바닥이나 지붕은 돈을 들이셔서 문제없이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마지막 9번째 유의사항은 그 빌라의 등기 형식이 공유 지분 형식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집이 이제 90년식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인 경우에는 빌라가 이제 집합 건축물 대장상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토지 건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 형식이 이제 토지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결국에는 대출 금액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잔금 시에 대출 금액이 갑자기 조금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등기 형식이라고 하신다면은 부동산 거래 시에 부동산의 해당 내용을 꼭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산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빌라 매매 시 이제 꿀팁인데요. 일본은 기본 사항이 좀 가깝습니다. 무조건 이제 빌라는 역세권이 제일 좋고요. 나중에 이제 가치 상승 측면에서도 역세권 빌라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기반시설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기반시설을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꿀팁입니다. 신축 빌라를 수분양 받으실 경우의 꿀팁인데요.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판교 신축 빌라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는 경우, 그쪽에 이제 전화를 해보시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부동산에서 신축 빌라 좋은 게 나왔다고 이렇게 안내하시는 경우도 있고, 신축 빌라로 마음을 먹으셨다 그러면 이렇게 연락을 해보지 마시고 그 해당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그 분양합니다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가서 들어가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명을 같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분들도 수수료를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그분들 수수료를 빼주기를 이제 할인을 해주기를 이제 쇼부를 치는 거죠. 뭐 쇼부라고 해도 되나? 유튜브에? 아무튼 간에 뭐 웬만하면 이제 정식 용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할인을 안 해주신다, 솔직히 조금 이거는 조금 양아치 같을 수도 있는데 할인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직접 가셔서 분양사무실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집을 봤어요.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 보통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에 끼지 않고 왔으니까 저 그만큼 할인해 주세요. 아니면 뭐 대략 뭐 그만큼 할인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대략 이 금액을 할인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오지 뭐하러 혼자 오셨냐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그 해당 빌라를 거꾸로 검색해가지고 그 컨설팅을 찾으셔서 그분들하고 이제 쇼부를 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이제 같이 간 걸로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할인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양아치 같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을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몇 세대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할인해 주실게요. 이렇게 할인해 드릴게요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또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중개사무소는 이제 막 많이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발품을 팔면 팔수록 좋은 건 맞아요. 중개사무소는 여러 군데를 가시되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정보 공유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어서 물건을 공유하게 되는데, 대부분 물건들은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도 단골들이 많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만 갖고 있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 부동산을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에 대한 대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얘는 이렇게 그냥 금액만 알아보고 말려놨다, 이렇게 해서 솔직히 저라도 싫잖아요. 견적만 내고 물건 안 사는 사람들은 이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꼼꼼한 스타일이시라서 물건을 아주 많이 보시는 경우라도 적어도 이제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꿀팁인데요. 요거는 저는 이제 감정평가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의외로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하면 시세가 결정되기도 하는데, 이렇게만 대충 알고 집을 사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제 집이라는 게 거실의 크기가 다르고 방 3개라도 방 크기가 다 다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보는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일 수가 있고, 분위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현황도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분양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구옥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가 그 건축물 현황도를 동사무소나 뭐 주민센터, 뭐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자가 건축물 현황도를 떼달라고 하면 떼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보시고 이제 정확한 치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2011년식 이후 빌라라면 전유 면적에 발코니 확장 부분이 있어요. 그 2개를 합친 게 실제 면적이 되고요. 2011년 이전 빌라라면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전유 면적이 실면적이에요. 그래서 구옥을 보면서 실면적당 얼마구나 라는 가격감을 가지고 계셔야 신축 빌라를 보실 때도 눈탱이를 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면적당 1000만 원인 지역이 있어요. 실면적이 20이면 실면적당 단가가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억이잖아요. 근데 같은 면적의 15년 지난 빌라는 1억 2천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15년 지난 빌라를 새 것처럼 수리하는 비용이 3천만 원이래요. 1억 2천짜리를 사서 수리를 잘하면 살짝 귀찮고 1억 5천이면 살 수 있잖아요. 신축 빌라는 2억이라고 했습니다. 9억을 사서 수리하는 데까지 나온 비용이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9억을 구입하는 게 유리한 거고요. 반대로 20짜리 신축 빌라가 2억인데 그 9억 빌라가 1억 5천이래요. 근데 주차가 안 된대. 신축은 거의 주차가 되겠죠. 1억 5천짜리 9억 빌라를 사서 3천만 원 주고 고치면 1억 8천인데 주차가 안 돼요. 게다가 고치는데 귀찮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신축 빌라를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가치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추후 가치 산정에도 유리하고요. 우리는 보통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부부분들이 이제 같이 집을 보고 오면, 여보, 그 집이 좀 넓어 보이고 좋은 것 같던데, 그 집에 꽂혀서 비싼 값을 불러도 난 그 집을 사야 되겠어,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제 실면적당 얼마라고 판단하는 눈을 키우시면 적어도 내가 살 집 하나는 내가 만족할 만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빌라도 잘 사면 가성비가 좋다. 오늘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